1981년 겨울 경남 마산의 새벽은 유독 매웠다. 오복수는 16살의 첫날 아침 공장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녹슨 철문 너머로 재봉틀 소리가 쉬지 않고 흘러나왔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눌러줬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가 들어와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복수는 경남 고성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늘 아팠다. 위로 오빠 둘, 언니 하나. 복수는 셋째 딸이었다. 집안에서 셋째 딸은 공기 같은 존재였다. 밥상에서 제일 나중에 숟가락을 들었고 새 옷은 언니 것을 물려받았고 이름이 불리는 건 심부름이 있을 때뿐이었다. 중학교를 마치던 해 겨울 아버지가 말했다. 복수나, 네가 공장 가야 할 것 같다. 복수는 예 하고 대답했다. 울지 않았다. 어차피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서 떠나는 것은 쉬웠다. 마산공단의 봉제 공장은 복순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줬다. 지정된 재봉틀, 지정된 작업대, 지정된 할당량. 처음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났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앉았다. 열흘이 지나자 손이 기억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을 감고도 실을 꿰을 수 있었다. 반장 아주머니가 말했다. 오복순, 너 손이 기계보다 정확하다. 복수는 생애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다. 뺨이 뜨거워졌다. 야간 학교를 다녔다. 낮엔 재봉틀, 밤엔 책상. 몸은 고됐지만 충만했다. 기숙사 룸메이트 이순덕은 말이 많고 웃음이 해퍼서 처음엔 피곤했는데 어느 날 밤 이불 속에서 울고 있는 복순의 등을 아무 말 없이 토닥여줬다. 그날 이후 둘은 친구가 됐다. 공장 생활 7년째 같은 공단의 기계 수리공 임다로가 눈에 들어왔다. 다로는 늘 웃었다. 점심시간마다 누군가의 옆에 앉아 떠들었다. 복수는 그런 사람이 싫었다. 가벼워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다로가 복순의 작업대 앞에서 멈췄다. 오씨, 손 봐요. 복순이 올려다봤다. 다로가 말을 이었다. 실밥 박혀도 멈추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용기예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다로가 웃을 때마다 시선이 갔다.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방식은 늘 조용하고 느리고 깊다. 복순의 사랑이 그랬다. 한번 뿌리 내리면 뽑히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다. 결혼식은 공장 근처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다. 하객 중 절반은 공장 동료였다. 복수는 흰 드레스 대신 분홍 한복을 입었다. 다로는 그날 내내 울었다. 복수는 웃었다. 하객들은 신부가 더 듬직하다며 웃었다. 신혼의 행복은 짧았다. 다로가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한 건 결혼 2년 차였다. 공구 도매업이었다. 1년 반 만에 접었다. 두 번째는 횟집. 바다와 멀리 살았던 사람이 횟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걸 2년 후에 알았다. 세 번째는 중고가전 수리점. 이건 3년을 버텼지만 결국 적자를 이기지 못했다. 복수는 3번 모두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다. 세운을 낳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복수는 산후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 시어머니가 말렸다. 몸조리도 못하고 가면 나중에 후회해. 복순이 대답했다. 후회는 굶으면 더해요. 아무도 더 말을 못했다. 세민이 발달장애 진단을 받던 날 복수는 병원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진단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30분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공장으로 갔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칸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5분 후 나왔다. 오후 작업을 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세민을 씻기고 세운 숙제를 봐주고 다로 밥을 차렸다. 세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기에 이렇게 썼다. 우리 엄마는 안아주지 않는다. 친구 엄마들은 안아주는데. 담임 선생님이 붉은 펜으로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해봐 라고 적었다. 세훈은 그날 저녁 복순에게 다가갔다가 재봉틀 앞에 앉아 야근 부업을 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돌아갔다. 그 뒷모습이 세훈의 기억에 어머니의 원형으로 박혔다. 다로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건 복순이 50살 되던 해였다. 3년의 병간호.
복수는 오전엔 공장, 오후엔 병원, 밤엔 집. 그 3년 동안 복수는 단 이틀만 공장을 쉬었다. 수술 당일과 그리고 다로가 떠나던 날. 임종 전날 밤 다로는 산소 마스크를 살짝 밀어내며 복순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 굵어진 손이었다. 다로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손이 제일 따뜻했어.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막혔다. 그날 밤 복수는 병원 복도 끝 창문 앞에서 유리에 이마를 대고 오래 서 있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울었다. 장례식장에서 복수는 울지 않았다. 문상객들이 수군댔다.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도 없네. 세우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 엄마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야. 그 결론은 이후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순천은 조용했다. 복순이 바라던 그대로였다. 62의 공장을 그만뒀다. 46년 만에 처음으로 재봉틀 앞에 앉지 않는 아침을 맞았다. 이상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들려오던 소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기도 했다. 텃밭을 일구고 시장을 걷고 이순덕과 전화를 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이 안절부절 못했다. 평생 멈추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이듬해 봄이었다. 세민 약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분명 20년 넘게 외운 이름인데. 시장에서 계란을 사왔는데 냉장고 안에 계란이 이미 2판이나 있었다. 가스불을 켜놓고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봤다. 연기 냄새에 놀라 뛰어나왔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입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관리가 필요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병원을 나와 순천만 갈대밭으로 갔다. 갈대가 바람에 출렁였다.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2시간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세운에게도 이순덕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다. 평생 그래왔듯이. 세운이 내려온 건 2달 후 명절이었다. 냉장고를 살펴보고 약봉투를 확인하고 가스밸브를 점검했다. 조용하고 꼼꼼한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세운이 브로슈어 2장을 꺼냈다. 컬러 사진이 가득한 요양원 홍보물이었다. 엄마, 여기 시설 좋아. 방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아. 세민이 시설도 알아봤고. 복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우는 5초를 기다리다가 생각해봐라고 했다. 복순의 침묵은 이번에도 동의로 해석됐다. 그 주에 김새벽이 처음 왔다. 복지관 방문 서비스 담당자였다. 21살에 보육원을 나온 그녀는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복순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 안방 구석에서 낡은 반짓고리와 나란히 놓인 쇼핑백을 발견했다. 어르신, 이건 뭐예요? 편지들이요. 새벽이 살짝 들여다봤다. 봉투가 수십 장이었다. 수신 일란에 세운에게, 세민에게, 다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우표는 한 장도 없었다. 안 보내셨어요? 복순이 한참 만에 말했다. 보낼 줄을 몰랐어. 새벽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복순의 손을 슬쩍 봤다. 마디마디 굵고 굳은 살이 가득한 손이었다. 그 손이 수십 년 동안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고 그리고 서랍에 넣었을 모습이 그려졌다. 새벽의 눈이 뜨거워졌다. 복순도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낯선 사람 앞에서 눈물이 흘렀다. 훔치지도 않았다. 그냥 흘렸다. 새벽이 처음 제안했을 때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뭘 쓰겠어요? 그냥 산 것밖에 없는데. 그냥 산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르신. 복수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럼 당신이 들어줄 거요? 새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됐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이 복순의 집에 왔다. 복순이 말하고 새벽이 받아 적었다. 처음엔 단문이었다. 16에 공장 갔어요. 다로는 웃음이 많았지. 세민이 진단받던 날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문장 사이 침묵이 길었다.
새벽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복수는 그 기다림이 좋았다. 평생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준 적이 없었다. 석 달이 지나자 노트 3권이 찼다. 새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이걸 라디오에 보내도 될까요? 순천 지역 라디오에 사연 코너가 있어요. 복순이 물었다. 나 같은 사람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새벽이 대답했다. 어르신 같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세상에. 방송은 목요일 오후 2시였다. 그 시간 세우는 서울을 출발해 순천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가방 안엔 요양원 최종 입소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어머니가 계속 침묵하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논산을 지날 즈음 라디오를 틀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렀다. 다음은 순천에 사시는 60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세우는 볼륨을 줄이려다 손을 멈췄다. 아들이 저를 차갑다고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울면 재봉틀을 멈춰야 했고 재봉틀이 멈추면 우리 가족이 밥을 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안에서만 울었어요. 그 소리가 제 울음소리를 덮어줬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 편지로 썼는데 붙이는 방법을 몰랐어요. 아니, 무서웠어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세우는 갓길에 차를 세웠다. 비상등을 켰다. 손이 떨렸다. 조수석 가방에서 계약서 봉투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세우는 그것을 줍지 않았다. 핸들에 이마를 얹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오래.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다. 방송이 나간 지 사흘 만에 라디오 방송국에 문자와 이메일 680통이 도착했다. 비슷한 어머니를 둔 사람들, 비슷한 아들이었던 사람들, 공장에서 청춘을 보낸 여성들. 재봉틀 소리 안에서 울었어요 라는 문장은 그날 오후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한 독립출판사 대표가 새벽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세운이 내려온 건 방송 다음 주 토요일이었다. 이번엔 브로슈어가 없었다. 세민을 데리고 왔다. 창원 주간보호센터 선생님이 세민을 토요일에 맡아주기로 했다며 세운이 직접 부탁했다고 했다. 오래간만에 셋이 한밥상에 앉았다. 세민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보자마자 웃었다. 그 웃음이 밥상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한참 밥을 먹다가 세운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놨다. 엄마. 복순이 고개를 들었다. 라디오 들었어.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세운의 밥그릇을 당겨 고등어살을 발라 얹어줬다. 꼼꼼하게 천천히 가시 하나 남기지 않고. 세우는 그 손을 바라봤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 굵고 손톱 밑이 아직도 약간 검은 그 손. 바로가 제일 따뜻하다고 했던 손. 세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꾹 눌렀다.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그도 쉽게 울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세민이 말했다. 형아, 엄마 밥 맛있지? 세운이 웃으며 말했다. 응, 제일 맛있어. 복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등을 보이면서 눈을 닦았다. 아무도 보지 못한 줄 알았는데 새벽이 나중에 그날 일을 물었을 때 복순이 말했다. 세운이가 다 봤을 거야. 근데 모른 척 해줬어. 새벽이 웃었다. 어르신, 그게 화해예요. 출판사와의 미팅은 순천 카페에서 새벽이 대신 나갔다. 복수는 집에서 기다렸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새벽이 말했다. 어르신, 책 내기로 했어요. 안 보낸 편지들이랑 제가 받아 적은 이야기들 묶어서요. 복순이 오래 침묵했다가 물었다. 내 같은 사람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고. 새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 제목이었다. 새벽이 물었다. 어르신, 어떤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순이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텃밭의 상추가 바람에 흔들렸다.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재봉틀 소리 같은 제목이요. 재봉틀 소리요? 시끄럽고 촌스럽지만 뭔가를 계속 이어붙이는 그런 느낌. 새벽이 받아 적었다. 그 문장이 책의 제목이 됐다. 복순의 손은 지금도 쉬지 않는다. 텃밭 흙을 고르고 세민의 편지 봉투를 붙이고
가끔은 오래된 반짓고리를 열어 바늘에 실을 꿰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재봉틀이 멈추어도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64세 처음으로 알았다.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새벽이 말했다. 어르신, 이어붙이는데 늦은 때는 없어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재봉틀 앞에 앉을 때마다 그 말을 생각한다. 시끄럽고 촌스럽지만 계속 이어붙이는